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부담과 제네럴 일렉트릭 주가 급락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도 대체로 호조를 보였지만 지수 추가 상승을 견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업종별로는 통신이 1% 가까이 하락했고 산업과 기술, 부동산, 소재, 헬스케어 등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9월 전미활동지수가 전월에 마이너스 0.31에서 0.17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기업들의 실적에 집중되겠지만 제넷 옐런 연준 의장 후임 지명과 세제 개편안 단행 과정 등도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강보합에 머물렀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2월 인도분은 배럴당 0.06달러 오른 51.90달러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의 갈등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 압력을 가했지만 미국의 증산 우려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관망세 속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목요일로 예정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을 보였는데요. 스페인 카탈루니아 불안도 유럽 증시에 경계감을 더해줬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에서는 기술 섹터의 주가가 1.3%나 오르면서 미국 증시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함께할 김민재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부담과 제네럴 일렉트릭 주가 급락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도 대체로 호조를 보였지만 지수 추가 상승을 견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업종별로는 통신이 1% 가까이 하락했고 산업과 기술 그리고 부동산과 소재, 헬스케어 등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전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2,5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기관의 6천억대 매도 폭탄에 종가 기준으로 2,500선을 넘기는 데는 실패를 했는데요. 직전 종가 최고치인 지난 20일에 2,489.54포인트를 하루 만에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91포인트 오른 675.86포인트의 장을 마감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선거 결과 아베노믹스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외환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베가 압승을 했으니까 아베가 훨씬 더 원하는 대로 방향성이 잡히겠죠. 우려되는 부분은 한일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한중 간의 관계도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점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 요인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 자체로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일본 엔화가 약세를 시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약사항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공약이 뭔가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그냥 엔화 약세로 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이명박 정부 때 그랬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들어오면서 가장 큰 변동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변화였었냐면 원화의 약세였습니다. 원화가 파죽지세로 약세로 흘러가게 되었었죠. 그래서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까지도 한때 잠시 했던 적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와 더불어서요. 그러면서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수출 기업에 밀어주기를 한 것이다. 정책적으로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일본이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걸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점은 거의 명확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아무래도 특별히 수출이 한국처럼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내수는 한국보다 더 큽니다만 수출도 수출 총량 규모로는 한국보다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엔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 대기업들을 보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통화의 인위적 약세라는 것은 수출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똑같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도 많이 그랬지만 과거에 요즘도 많이 오긴 합니다만 옛날에 일본 엔화가 강세였을 때 정말 어디를 가도 일본 사람이었죠. 세계 곳곳에 일본 사람들이 갔고 그다음에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일본 엔화가 강세였기 때문에 그랬었죠. 근데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일본 엔화가 약세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에겐 유리합니까? 물건을 상대적으로 싸게 팔 수 있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총량의 매출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달러 표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일본의 엔화 약세 기조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소폭 더 약세를 시현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겠고요. 핵심 뭐냐? 미국이 어디까지 용인해 두느냐가 핵심이죠. 일본의 수출 대상국 중에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 엔화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주는지에 따라서 일본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인세 인하를 하겠다고 공표를 했는데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독일과 더불어서 세계 최강대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는 상당히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한국하고 비교해봐서 법인세율이 훨씬 더 높아요. 한국이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세금을 부담하는 부담액 수준으로 따져보면 한국은 OECD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일본은 선진국인 만큼 세금을 많이 냈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세금을 좀 낮춰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이익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본 니케이 지수 주식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분명히 더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하죠. 아시다시피 제조업에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 부담스럽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아베노믹스가 상당히 강경한 사람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 한국에 대한 과거의 그런 어떤 시각을 그대로 거두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정치권들이 대표적인 거두가 아베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쉽사리 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그러면 또 무슨 얘기냐? 북한과의 관계도 훨씬 더 불리해진다는 것.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중요한 선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개헌을 3분의 2 이상의 점유를 하면 의석 점유를 하면 개헌이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개헌의 핵심적으로 우리의 자꾸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은 군사화라는 거죠. 군사 대국하고 그다음에 방어적으로만 가는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과거처럼 공격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난다라는 것인데 방위비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일본이 그렇게 변하게 된다면 이쪽 동북아 지정학적 위기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북한 입장에서 따져보면 지금 북한의 상황들 한반도 리스크와 관련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그 53년도 휴전 이후에 자기네들은 한 번도 전쟁을 멈추지 못했다, 쉬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휴전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을 한마디로 일컬어 우리가 어떻게 일컫냐면 군사국가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된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핵이라든가 일련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자기네 말로는 미국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하나 가장 신경 쓰는 대상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북한이 저렇게 그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외부적인 입장에서 저렇게 폐쇄적이고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 상황들, 96년도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최악의 상황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일본의 강경 자세가 상당 부분 있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북한은 강력한 반일 그리고 항일 이런 것들을 나라의 어떤 그 역사의 전통으로 품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 국가에 있는 국민들을 포섭하고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강경한 자세로 가게 된다면 일본과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는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이렇게 크게 많이 집권을 하게 된 것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별로 달가운 뉴스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제조업의 경쟁은 더 격화되고 한반도 리스크는 더 적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베노믹스의 승리는 그 국내적인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적인 관계에서 한반도 동북아 관계에서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평화헌법 폐지하는 걸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베가 이렇게 집권을 했느냐. 그건 결국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베가 이렇게 그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활발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구학적인 것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한 20년 정도 인구 패턴이 앞서가는 일본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미 애를 안 낳은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제조업 경기가 그대로 활성화되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 취업난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구직난이에요, 지금. 구직난이 아니고 구인난입니다. 실제로 그 자료들을 읽어보면 깜짝 놀라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 세상에 이게 말이 돼? 라고 느껴질 정도로 거기는 구인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뽑은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 과거 우리 한국 80년대를 보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일본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는 평화법 폐지한다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찍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국민 생활 전체에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도 중요하다라는 게 자기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어떤 가치가 올라오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은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이번 일본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엔저 현상이 지속될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당분간 지속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 앞으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기 체제 권력 구도가 곧 확정이 되는데요. 19차 당대회가 오늘 막을 내리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당장 명시 여부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시 주석의 통치 이념이 과거 지도자에 비해서 어떤 반열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시진핑 1인 체제 더 공고히 되겠죠. 부지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그 당대회 내용들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좀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 되게 약해요. 뭐냐면 한국은 일종의 섬나라죠. 왜냐하면은 외국을 갈 때 우리는 해외 간다고 하죠. 해외가 뭡니까? 바다 건너편이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바다를 건너야만 해외를 가잖아요. 원래 근데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도 오토바이를 타고도 차를 타고도 해외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유럽은 다
차로도 가고 걸어서도 해외를 가죠. 한국도 원래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치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그 적대적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북쪽으로 못 가서 대륙으로 연결이 안 돼서 섬나라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이런 이념적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 이념적 얘기는 잘못하면은 정말 큰일 나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하니까 점점 거기에 무지해지는 건데요. 이웃의 그 중국 그리고 한국 수출의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변화는 이념적인 그 흐름들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이해가 되지 않게 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상적 흐름들, 그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철학적인 흐름들이죠.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시진핑이 19차 당대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딱 한 단어로 줄여보라면 뭘로 줄일 수 있느냐? 특색 사회주의. 예, 중국식 특색 사회주의를 온전히 건설하겠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시진핑이 3시간을 넘게 연설했어요. 3시간 반 정도를 연설했는데 거기서 핵심이 바로 특색 사회주의 시대를 만들고 강한 부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라는 점이죠. 사실은 공산당 일당 독재고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표명하는 국가들은 이제 세상에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중국, 그리고 북한 뭐 이 정도죠. 그리고 북한도 뭐 공산당이 아니고 노동당이죠.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나 니네들이 한 대로 안 할 거야.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니네들은 어디죠? 서구죠. 서구는 뭐죠? 서구 자본주의입니다. 서구 자유자본주의가 해왔던 것처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중국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열이 엄청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인터넷 사용이 쉽게 되지 않고 막히는 경우가 많고요. 뭐 잘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시스템을 벗어나는 흐름들을 차단을 하면서 자기네 나름의 국가 경제를 온전히 세워보겠다라는 것인데요. 한국과 좀 다른 부분들은 확실히 대국이었고 과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획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좀 시간적 규모가 대단하죠. 2000년 당시대 중엽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계획으로 나옵니다. 즉 2050년 이후 정도 수준 되면 이러이러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100년짜리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당대회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 100년짜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거나 자료 발표를 하면 아이고 저 황당한 소리 하네 공상하고 있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공산주의라는 게 상당히 이론적 배경으로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굴러가다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자본주의의 1800년대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면서 그 자본주의의 마감을 예언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론적으로 구상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대회에서 나오는 얘기도 상당히 이론적인 근거를 깔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번에 시진핑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기준은 막스주의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럼 막스주의의 핵심적인 사항들은 뭐죠? 자유자본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대척되는 자본주의, 사실 자본주의의 대척이 공산주의죠. 민주와 공산이 그렇게 이렇게 대척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민주는 독재와 이렇게 대척이 되는 것이고요. 공산주의의 특징은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본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공산주의와의 이런 흐름들을 구분할 수 있는 단어적 구분이 될 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을 엄청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에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의 측면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을 강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론인 막스주의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와 관계된 것과 관련해서 읽을 수 있는 대목은 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문화적으로 앞으로 막스주의를 더 강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 가보면 뭐 막스주의는 뭐 이론적으로 없어진 이론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지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본에 민감하고 돈에 집중하는 사회 아닙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막스주의를 강조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네, 막스주의를 깨는 그런 교류들은 앞으로 덜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 문화 관련 교류들에 있어서 제어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내용이 아닌 것들은 대부분 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산업적으로는 뭡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 자기네 힘으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네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외자 유치를 하면서 뭐 반반 투자를 해서 외자 유치를 하죠. 뭐 그런 흐름들을 갔는데 이제 자기네 특색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체력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중국에서 외자 기업들이 장사하는 것이 과거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예, 자체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가만히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2035년까지 뭐 1단계이고 2050년까지 2단계이기 때문에 1단계까지 초유 사회 실현 및 사회주의 현대화, 그리고 2050년까지 2단계로 중국의 부강과 민주화와 문명의 고도화를 이뤄내는 사회주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의 성장 모델과는 전혀 다른 흐름의 그런 그 과정을 거쳐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감의 표현이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자기의 그 자본으로 자기의 산업들을 일구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춰지며 외자를 조금씩 물리치면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려고 하는 그런 중국의 움직임들이 보인 당대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염두를 해두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항상 우리가 외국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 논리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꼭 바꿔서 해석을 해야만 이해가 더 깊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3시간 반에 걸쳐서 연설했던 시진핑의 19차 당대회가 막을 내리면서 시진핑 1인 체제가 더 공고히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곽상중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돼 온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대책은 돈줄을 조이되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이 주어질 것이라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시장 영향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피로감을 좀 느끼는 그런 모습이죠. 한 차례 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어제장에서 코스피 시장이 대망의 2,500포인트를 장중에 살짝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를 한번 한 기억 나십니까? 그렇죠. 술래와 그렇죠. 그래서 술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짝 움직여가지고 먼저 목표치에 도달하는 그런 게임이죠. 자, 최근에 주식시장에 봐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뭔가 불안하면서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면서 대망의 2,500포인트 이상 상승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부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총 가계부채가 1,400조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1,400조의 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업의 실적 호전,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승을 예상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오늘 종합 가계부채 그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죠. 어떤 대책이 담겨져 있을까? 뭐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우리 김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서민을 위한 대책, 그리고 자영업을 위한 대책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다주택자라든지 시중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이런 투기적인 세력을 철저하게 발본쇄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이로 인해서 다소 주춤거릴 수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시장에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골자를 보면요, 정부가 DTI와 LTV 총부채 상환 기금과 주택담보 비율을 조절한다는 거죠. 이걸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은행권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금지하겠다 하는 것이 주 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가계부채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 금리 인상 문제거든요. 연말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은행권에 대한 그 타격과 그리고 가계부채 강화에 따른 건설업종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제시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은행권은 이미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 엄청난 구조조정을 이미 단행을 했고요. 그래서 은행의 자본 정적성이 그 어느 나라 국가보다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타격은 미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호재로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 경기가 호조된다는 반증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단순히 금리가 인상됐다 하여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따라서 오늘 발표된 정부의 가계 대책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은행주와 건설업종은 피해가 예상되지만 좀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공사가 중단이 됐던 신고리 5,6호기의 원전 건설이 재개될 것임에도 금융업계에서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판단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LNG 발전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참 공론화위원회가 아주 그동안 장기간에 걸친 토론을 끝내서 발표를 했죠. 결국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라. 역시 공사 중단했던 그 피해를 이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인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전격 수용하면서 공사 재개를 하겠다는 발표를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죠. 그로 인해서 그동안 악화일로를 걸었던 이 원자력 발전에 숨골을 튼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추진 정책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찬성 59대5 반대, 그렇죠? 40.5. 다시 말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서 재개해야 된다는 찬성이 약 반대보다 한 19%, 20% 정도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고한 부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완전 폐지로 인해서 크게 출렁거렸던 원전 관련주,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국전력을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들도 원전이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보다 이제 해외 수출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본다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수혜주가 새로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LNG 수요 증가에 따른 LNG 관련 산업 관련주들,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 이런
크린에너지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전 오륙호기 신고리 원전 오륙호기 공세 재개에 따라서 대략적인 산업 판도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긍정적이다.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악재가 불확실성이라고 본다면 이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그리고 앞으로 원전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어떤 조합 문제 이런 것들이 일단락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시 영향력은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그런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입주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일의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2,5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 폭탄에 2,490선 아래로 하락했지만 연내에는 2,6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증시에 남은 변수는 없을지 진단해 주실까요? 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내 증시도 이제 대망 2,500포인트 새로운 고지를 한번 발을 디뎠습니다. 물론 종가상으로는 2,5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 물량이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장중에 한번 터치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절대의 벽이 있어요. 그 벽을 단숨에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동안 증시가 연속적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2,500포인트 돌파를 위해서는 돌파에 따른 에너지 비축과 다시 말해서 추가 상승을 위한 과정이 눌림목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어쨌든 2,500포인트를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파보다는 두 번째 돌파가 쉬울 테고 두 번째 돌파보다는 세 번째 돌파가 훨씬 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주는 오늘을 포함해서 금주는 2,500포인트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슈퍼 황소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초급등하는 대세 상승장이 이제 시작하는 그런 조짐일 수도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난 5, 6년 동안 긴 장기간의 횡보국면을 보였던 국내 증시가 이제 발돋움을 마련은 지난 2011년도였죠. 2011년도 22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6, 7년간 작년까지 계속해서 20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는 2000에서 2200포인트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난 2011년도에 고점 2200포인트 돌파하면서 2500포인트를 돌파한다고 본다면 그렇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대세 상승면이 도래할 가능성은 높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이유로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전 그리고 국내 경기 회복 그리고 뭐니 해도 미국과 유럽, 일본 같은 세계 선진국 글로벌 증시의 호전을 이유를 들고 있고요. IMF에서도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던 또한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에서 국내 신용등급 전망을 AA2 그렇죠? 위서부터 보면 세 번째 높은 등급입니다. 이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전망도 긍정적으로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력과 건전성 그리고 투명한 정부 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5년간 2%에서 3%의 견조한 상승을 실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무디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토ken 리스크 그리고 모두에 설명드렸던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만 해결이 된다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계획적으로 추진만 된다면 추가 등급 상향 조정도 고려하고 있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만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상승 마인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매수 마인드 전략을 지속시킬 필요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어제 장중에 2,500포인트를 돌파했다 밀렸고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조정 또한 완전히 추세 이탈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 전략을 취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2,500포인트 첫 번째 돌파 시도는 실패했지만
2차, 3차 돌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번 주에 어떤 기간 조정을 거둔 다음에 다음 주에는 오히려 추가 돌파 가능성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스피가 변수 없이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장은 전망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개장을 앞두고 이제 오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주초죠. 어제 장에서 그래도 2,5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도 2,5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하는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 장은 이미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마인드 전략을 유지해 주십시오 하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매수 마인드 전략입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도 봤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봤다시피 연속 상승했다는 시장의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하면 고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할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럼 뭐를 사느냐 이거죠. 좋다. 장은 상승장으로 간다는 의견은 잘 들었는데 어떤 종목을 샀으면 좋겠느냐. 예, 지속적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주, 정유주 계속해서 저는 관심 업종으로 관심 종목으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 지난 이 상승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IT 관련주들도 이제 다시 관심권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여파 중에서 일부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알파벳이라든지 그렇죠. 구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역시 연속 상승했다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이들 종목이 오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반도체나 IT 부품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사드 여파, 그리고 매출 부진으로 큰 고생을 했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오히려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 이 시간도 한번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언급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다음 주에 그동안 장기 거래 정지됐던 롯데그룹의 지주사가 재상장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 따른 투자 심리 호전이라든지 긍정적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다음 주에는 이 롯데그룹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을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따라서 30일 상장 예정인 롯데 지주사를 필두로 해서 롯데그룹 3인방 관련주들도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락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오히려 조정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과 함께 추격 매수는 자제하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 경제 이슈와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선물 시장의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내 선물 시장 먼저 좀 살펴볼까요? 국내 선물 시장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나요? 자세한 상황과 함께 대응 방법 좀 살펴주실까요? 네, 어제 외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오전 중에 하고 나서 오후부터 다시 지지를 해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한 기준 구간을 설정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여전히 이제 고가에서 지속적으로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오전에 시초가에서 매수 쪽으로 좀 뜰 거다 대신 시초가에서 매수 쪽으로 뜬다 해서 쫓아가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기다렸다가 아래 저가에서 329지수 지지되는 걸 확인을 할 걸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매수 배팅이 들어가서 제가 목표가를 330.6065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중에 눌린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서 303.60까지 끌고 왔고요. 그게 아마 야장 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야장 때 303.6070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도 관점이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확하게 야장 때 330.65까지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부터 다시 밀리는 그림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아무래도 329 중반 지수 부근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1차 지지력들은 329 지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저항은 330 지수 좀 못 미치는 구간이 될 듯 보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구간까지는 목표치로 설정할 수 있으나 우선은 329 지수 오늘 지지력이 확보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전 매매는 아무래도 330 지수를 맞고 329 지수 중후반에서 시작이 된다면 330 지수를 맞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눌림을 보되 329 초반 지수에서는 매도 추격은 자제하라. 그래서 329 지수부터 330 지수까지 보합구가 오늘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걔네들 1차 지지력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고 그게 돌파가 되게 된다면 2차 목표를 설정해서 보시면 큰 무리 없는 매매가 되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도 살펴봐야겠죠. 어떤 흐름 보였었는지 자세한 전략 함께 짚어주시죠. 네. 어제 1.17900대 지지력들을 확인하고 지지력 확인 매매를 하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나누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제가 아침에 시황 방송을 할 때 이게 좀 빠지기 시작해서 제가 이거 빠진 거 아니기 때문에 아직 빠졌다고 보지 말고 지지력 매수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는 제가 서울경제에서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2번의 매수 관점을 열고 대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5시 정도에 유럽장이 열리면서 4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5시에 제가 와서 다시 한번 봐드렸는데요. 이때는 매도 관점이 우위다. 매수 잡지 마라 해서 이때부터는 반등 시에 계속 매도 쪽으로 공략을 한다 이렇게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자면 다시 1.17900대가 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직은 보합 구간 설정이 가능할 거고요. 우선은 1차 지지력은 어제 1.1770 어제 저가죠. 저가 부근이 지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1차 저항은 어제 자리 1.17900대겠죠. 그래서 아직은 아시아 유럽장은 보합일 가능성이 높고요. 눌림에서 오늘은 매수 배팅이 유효하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제와 같이 어제의 지지력은 1.17900이었지만 오늘 지지력은 1.17700 지지력의 지속적인 매수 배팅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거고요. 추세적으로는 삼각 수렴 구간을 깼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합 관점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작은 바운더리 설정해서 보합이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해외 선물 쪽은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추격 매매를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합 구간 설정해서 기준 매매를 할 건데요. 그래서 유로도 보합 구간 기준 매매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51.50부터 52.50까지 어제 열고 대응 전략을 구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그 구간대는 그림으로 보자 하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인데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릴 때 윗자리 아랫자리를 기다리면 아마 안 올 수 있고 하루 종일 관망 모드로 들 수 있기 때문에 51.7080 지지력 그 다음에 52.2030 못 넘는 구간에 보합을 먼저 배팅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딩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52.20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2030은 안창보다는 매도 관점 그 다음에 70 저항이 있기 때문에 80부터 매수 관점을 들여서 어제 보합을 매매를 했었고요. 제가 어제 서울경제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생방송 리딩을 하면서부터
우선 보합 구간 설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51.50대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어제 저녁에 새벽에 시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예상 지지력들 아직은 51.80부터 그다음에 예상 저항 52불대가 놓여 있는데요. 그 구간들 돌파 확인 후에 그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그게 아무래도 이런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삼각 수렴에서 돌파를 보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좋지만 우선은 제가 보는 큰 자리들은 51.50부터 52.50 어제 말씀드렸던 구간을 크게 더 열고 봅니다. 어제 보합 구간 설정에서 멈춰서 놀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부터 있을 지표들 지표들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작은 구간 매매보다는 어제 설정한 큰 구간들 지지력 저항을 기다리면서 매매하는 게 좋으실 거고요. 오늘 기준은 이 삼각 수렴 내의 돌파 확인 후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는 어제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2770 지지력의 확인 매수 전략을 드렸었는데 대신 유로 달러를 마중 나가서 쫓아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우선은 인기 종목이고 그다음에 유로 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안전 자산의 최후 보류인 골드는 약간 달러를 뒤늦게 쫓아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휘소를 좀 주고 나서 다시 안착을 해서 매수로 올라오는 그림이었고요. 저희는 특별히 골드는 손대지 않아서 골드 배팅한 건 없지만 어제 그림의 변동성은 오히려 더 좋은 그림이었죠. 아직 추세 저항 라인들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 지지력 어제 기준 라인들 1.12700, 70, 그 다음에 지금 저항받고 있는 자리들 12850 저항을 두고 안에 삼각 수렴 구간 설정해서 싸우시는 게 좋을 듯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골드 아시아 유럽장은 이 정도의 보합 관점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상품별로 자세하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세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출증 2부 시간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